그래서요, 쉽게 정부에서 전세로 집을 계약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월세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증금도 쉽게 보증금 100에서 2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보증금이 가능하고요. 또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는 또 전세자금 대출이 돼요. 근데 아니 대출도 무섭잖아요. 그쵸. 그런데 금리가 연 1에서 2% 사이예요. 낮네요. 그럼 만약에 1억 2천을 대출 받아서 금리 연금리 2%라면 한 달에 19만 6천 원. 그럼 내가 보증금 200만 원 넣어놓고 월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내면서 네. 거주하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LH 청년 전세 임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제도가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말고 또 뭐 있나요? 또 있습니다. 그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주택 같은 경우도 시세보다는 적게는 95%, 네. 시세 95%, 정말 싼 경우는 시세 30%의 입주가 가능해요. 우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말도 안 돼. 그런 게 있어? 또 보증금 같은 경우도 최대 그 보증금 50%, 4,500만 원까지는 또 무이자로 또 돈을 무이자 빌려줘요. 중요한데. 그럼 내가 무이자로 그런 집에 보증금도 적게 놓고 입주해서 산다? 우리가 정말 내가 몰라가지고 정말 그런 집을 지금까지 못 찾았던 거냐? 네. 아니면 있는데 찾을 생각이 없었느냐? 예. 또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네. 정말 의치가 좋은 데들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거. 위치가 좋은 데는 정말 네. 그렇겠죠. 아니, 이번 또 상반기 같은 역세권이라고 경우도 하니까. 그렇죠. 예. 상반기에 5군데에서 그 이번에 경쟁률이 몇 대 나온지 아세요? 몇 대 몇이에요? 60대 1이에요. 우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만큼 자리가 좋은 데는 그렇고요. 그 대신 하나 좀 알아주셔야 될 게 네. 같은 면적 대비 인근의 오피스텔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임대 가격이 높은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왜요? 무조건 내가 도전하기보다는 네. 주변의 임대가를 한번 조사해봐서 내가 어떤 게 임대료가 싼지 약간 시세가 높게 측정되는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꼼꼼히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부지런히 알아봐야 되는 일이에요. 네네. 그렇죠? 역세권 청년주택 그리고 이제 아까는 LH 청년 전세 임대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 더 있죠. 또 남았습니다. 있습니까? LH 행복주택이라고 있어요. 행복주택. 이것 또한 또 이름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행복. 그러네요.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대학생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또 만든 건데요. 정말 역세권. 네,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세 60에서 80% 수준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총 자산이 네. 2억 5,400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하면 안 된다. 네. 신성 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가능합니다. 마음이 씁쓸하네요. 제가 이 방송 하기 LH 전부터 행복주택. 네. 행복주택을 겨냥할 필요가 있고 또한 네. 3인 소득이 624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지 않고 월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충분히 제공하는. 그 대신 또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월세 이외에 관리비가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월세만 생각하지 말고 월세와 관리비 합산했을 때 네. 감당이 내가 내야 될 되는지. 돈이니까 그럼 인근에서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조건에 평생 살 수는 없잖아요. 거주 기간은 어떻게 돼요? 평생 살아라도 저는 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 너무 싸게 있으면은 네. 목돈을 모을 생각 안 하겠죠. 또 이것도 정부에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일단 2년씩 계약이 가능하고요. 네. 최근 3회, 6년까지는 본인이 거주가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6년 거주하는데 조금 나는 더 살고 싶으면 만약에 신혼부부다. 네. 자녀 한 분이 있으면은 그럼 얼마까지 살 수 있냐? 10년까지 그곳에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꼭 자녀를 하나씩 낳아서 요즘에 신생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둘 낳아도 되고 셋 낳아도 되고 저는 하나 일자했을 때 10년인데 이자내면 20년 살게 해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네. 지금 이제 그 집 걱정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이제 LH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운영하는 포털 마이홈 포털을 통해서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를 좀 잘 준비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어떤 걸 좀 네, 박종무 준비해야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청약 통장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 신청할 때 청약 통장이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떤 거냐? 점수예요. 점수. 청약 통장 가입 날짜가 다 똑같고 납입 횟수 똑같으면 뭔가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2년 그러니까 24회 이상의 납입을 했으면은
가점이 높아요. 높다는 거는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청약통장은 꼭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예. 청약통장 얘기가 나온 김에 뭐 다들 통장들 있으시죠? 청약통장. 네, 저도 네. 한 15년 전에 저는 그 1,000만 원을 일시로 그냥 예치금으로 넣어서 네.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와, 네. 그렇군요. 저도 신성 씨는요? 예, 저도 한 300 정도를 네. 예,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홍혜진 씨는 예. 어떤? 저는 넣어놨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는 맨날 이렇게 안 네. 되더라고요. 네. 너도 빠꾸 맞고 퇴짜. 조건이 안 되니까 퇴짜 맞고 네. 그래갖고 결국 그냥 찾아서 목돈으로 써버렸어요. 아, 근데 이게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이 이제 정말 많잖아요. 또 가입 목적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인데 맞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무려 111.4대 1이라고 합니다. 100대 1의 경쟁률이. 되면은 진짜 나도 안 오지.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청약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네. 새 아파트 분양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새 아파트 이렇게 하면 당첨된다. 자, 볼까요? 주택 청약 1순위 일순위. 기준을 맞춰라. 네. 그럼 이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1순위가 될 수 있는 기준. 저는 몇 개 알아요. 어떤 거예요? 뭐가 맞벌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다둥이. 아. 그다음에 뭐 다둥이죠. 청약 통장이 뭐 아까 뭐 15년 이상. 오래된 거.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무주택 기간 뭐 이런 다 거. 알고 계시네요. 이 그런 거 정도면 아니에요? 뭐. 자리를 요 명찰을 떼서 드릴게요. 위치를 좀 바꾸시죠. 아주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아니, 방송 전에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근데 저도 그러면 15년 전에 예치금을 이렇게 넣어서 청약통장 만들었던 게 참 잘했던 거네요. 그럼요. 네. 잘한 거죠. 또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두 분 뭐 생각나시는 게 제가 있을까요? 그랬잖아요. 저는 뭐 영원히 혼자 살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영원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청약을 이렇게 넣었다가 네. 이거 내가 집을 안 사면 저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그냥 찾아버렸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청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네. 저 누나들이 너 청약을 하고 있니? 그게 뭐야? 좀 역시 창피하지만, 누님들 네네네. 챙겨야 돼. 그래서 맞아요. 그때 챙겨야 돼. 이야기를 듣고 누나들 말 듣고 제가 그냥 이게 단계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한 방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돈으로. 생각해보니까 단계별로 넣는 게 더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청약통장 좀, 예,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뭐예요? 건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이제 우리가 민간 건설사에 짓는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약간의 지역마다 달라요.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에서는 1년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서는 6개월만 경과하면 충분히 가입 조건이 돼요. 그 대신 청약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대신 또 과거에 5년 안에 청약돼서 당첨됐던 사실이 없어야 되고 또한 1주택이 1순위가 가능하죠. 네. 근데 1순위인데 우리가 나 복잡해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계속 떨어졌었으니까 아까 홍혜지 씨처럼 계속 떨어졌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됐는데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10%가 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10% 넘었다? 그럼 내가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본인이 제한을 받죠. 어떻게요? 1년 동안에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엄청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 그래서 대신 이제, 비규제 페널티가 지역에서는 이제 있군요. 6개월까지는 네. 또 청약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300만 원 넣어뒀다고 했잖아요. 네. 잘한 건가요, 제가? 정말? 뭐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네. 거기에 예치한다고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대신 미리 목돈을 한 번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예, 공고문이 발표 전에 내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때 예치금을 넣어도 되고요. 그런데 또 아파트 면적에 따라 약간씩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을 예치하면 가능해요. 근데 전용 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600만 원까지는 네. 예치해야 되고요. 네. 13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예치금이 1,000만 원. 그 대신 1,500만 원을 넣으면은 전혀 면적에 관계없이 다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을 예치금을 했으니까 이제
실천 아까 15년 몇 평이었죠? 돼야지. 예. 135 제곱미터 네. 이하. 네. 1,500만 원 이상은 뭐 다 할 수 네, 있는 다 할 거고. 수 있는 거예요. 민영주택의 이제 아파트가 이제 기준이 그런 거였고, 그렇다면은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주택 청약 우리가 저축이라고 그러는데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대신 월 회차 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연체가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기과일지구나 청약과일지구에서는 24회 이상을 납부를 하셔야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회 이상을 꼭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는 6회까지는 납부하시면 1순위 자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조건에 이 기준에 맞춰서 주택 정약 통장만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1순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순위라고 했다 해서 네. 1순위가 너무 많아요. 예. 기본적으로 한 70에서 8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가 되더라도 거기서 또 조건을 따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이제 가점이라고 그러죠. 네. 가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32점을 부여시켜요. 또한 통장에 그 본인이 가입한 지 15년 넘으면 17점이 또 만점이에요. 그럼 거의 이 정도도 많이 갖췄는데 부양가족 수가 또 거기서는 최고 6명 이상 부양가족 수면 35점 만점에서 총 84점 만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좀 서울이라든가 위치가 좋고 경쟁률이 치열한 데는 대략 한 64점 정도에서 65점 정도면은 대부분 당첨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새 아파트 이렇게 하면 당첨된다. 그럼 두 번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영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라. 네.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기존 청약 1순위 조건으로 했을 때 가점제가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점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추첨제를 선택을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민영주택에서 뭐 브랜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 아파트는 50%는 추첨해라. 네. 또한 청약 과열지구에서는 70%는 추첨제를 해라. 비규제 지역에서는 100% 추첨제를 해라. 네.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는 아예 그 청약을 뭐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죠. 네.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첨이 더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 높죠, 같기는 해요. 높죠. 왜냐하면 그러네. 조건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새 아파트 이렇게 하면 당첨된다니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무주택자라면 특별 공급을 노려라. 네, 이것도 특별 간략히 공급도 설명 뉴스에서 부탁드릴게요. 많이 봤는데. 신성시 같은 딱 이런 케이스예요. 지금 뭐 월세집이다, 전세집이다, 내 집에 대한 꿈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 특별 공급 물량이 한 30% 정도가 이제 그 추첨제로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금을 전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이 기회거든요. 그럼 목돈 모은다는 생각을 먼저 전략을 잡아서 최소한의 지역마다 몇 천만에서 몇십억의 전세 가격이 형성돼요. 네. 그럼 최소한 내가 전세 가고 싶어하는 지역의 50% 정도는 본인이 자본금, 그 다음에 50% 정도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일단 목돈 모는데 취지를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위한 20, 30대의 전략을 한번 살펴봤고 이지연 씨와 제가 해당이 되는 40, 50대를 적어야죠. 위한 네. 내 집 마련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짠. 입주 물량만은 조정 지역의 급매물을 노려라 이렇게 돼 있네요. 급매물?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은요, 정부에서 이 지역은 집값이 폭등하니까 규제를 해놓은 지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도세가 10%가 중과가 돼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언제부터는 이제 거기가 뭐 규제가 된다면은 집을 빨리 팔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아무리 규제가 됐으면은 또 집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네.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예정될 지역이나 예정된 지역을 본인이 눈여겨보시면은 오히려 급매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운 좋게 뭐 시세보다 싼 값에 급매물을 구하거나 또 뭐 청약에 당첨돼서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또 골치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홍여진 씨와 신성 씨가 그분들의 심경이 왜 그러시는지 좀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일단 말해봐요. 어머, 얘 아들. 왜요? 아들. 왜? 이거 봐. 왜? 엄마 좀 꼬집어봐. 어머. 갑자기요? 왜? 아이고, 아프네. 얘, 이거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지 된다는 그 청약. 이거 됐어. 어머나, 세상에. 당첨됐어, 우리. 웬일이야. 당첨됐어. 어머나. 지금. 일일이 아니라 너.
아이고 싸졌다. 아이고 너무 좋다. 그렇게 어렵다는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두 사람.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두 사람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 네. 뭐라고요? 네? 왜? 어떡해요? 우리 이제 망했어요. 왜? 아니, 은행에서 전세 대출이 1억밖에 안 된대요. 뭐라고? 어떡하면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딴 사람은 다 대출 이빠이. 아니, 대출 잔뜩 받아갖고, 다들 집을 산다는데 이거 왜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몰라. 그래? 지금 어떡하면 좋아, 진짜. 우리 이제 망했어. 똑바로 말해봐. 진짜, 어떡해. 은행 대출이 안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된 이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안 그래도 요즘 대출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아니 은행에서 대체 대출을 왜 안 해준다고 부르는 겁니까? 선생님 지금 집까지 이제 다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이거를 너무나게 뭐 안타깝고. 어떻게 들어가요 네. 이 집에? 기존에 입주할 때는 집값의 시세에 40에서 50%까지 대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됐느냐. 시세가나 감정가, 분양가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가지고 40% 대출해주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4개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9억 간다. 그러면은 40%면 3억 6천까지 대출받았죠. 네. 4개 분양받았는데 3억 6천 대출되니까 4천만 원이면 내가 잔금이 납부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세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뭐 4개 분양가가 4억이고 시세가 9억이면은 그냥 4억에 대한 거래서 40% 1억 6천만 원만 대출해주라고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분양 했을 때에 치렀던 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돌려받아. 아니요, 안타깝게도 못 받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 입장에서 이제 족촉을 몇 번 하겠죠. 그러다도 지급 안 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 계약도 일종의 매매 계약과 동일한 거예요. 그냥 대형 건설사가 그냥 매매 계약의 주체가 돼서 계약을 할 뿐이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은 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집도 못 사고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이게 참 상황이네요.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근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정말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심지어 몰치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내 금쪽 같은 돈을.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 LTV 이런 거 나오면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그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 네. 그다음에 비규제지역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시가가 9억이다. 그럼 분양가의 40%를 우리가 예전에는 초과할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40%밖에 대출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분양가가 9억 원 이상이다. 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 20%까지 대출이 안 돼요. 9억 원 이하면 40%까지 대출이 되고 9억 원을 넘어가면 20%만 20%만 대출을 또 해준다.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이 한 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15억 넘는 거는 그냥 현찰 주고 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래 15억 정도는 사실은 고급집에 속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네. 주택 시가가 9억일 경우에는 분양 가격의 5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네. 9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30%. 네. 그러니까 규제 지역보다는 약간 조정 대상 조금 지역이 더 해주네요. 10% 정도는 조금 대출이 더 나온다 보시면 되고 네. 비규제 지역에서는 분양 가격의 70%까지는 대출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렇군요. 대출 가능한 이제 금액을 잘 살펴보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의 내 집 마련 전략은 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짠.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퇴 이후에 자녀들이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목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규모를 조금 줄여서 나름대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소형 주택으로 좀 갈아타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소형 주택. 아까 말씀하신 집으로 그 노후 준비를 하는 비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고 노후 대책도 되고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는 그 팁을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기대 또 해주시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신 분들도 집을 마련하고 나서 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제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집을 사도 고민이고 안 사도 고민이고 네.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먼저 집을 샀을 때 생기는 고민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볼게요. 네, 짠. 새 집에 버섯이 자라는데 뭐 이게 무슨 예. 버섯을 키우시는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요?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새고 막 곰팡이가 피다 보니까 축축하니까 그 자리에서 습기가 있어서. 예, 버섯이 이렇게 나와. 어머, 이런 웬일이야, 황당한 웬일이야.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 집에 새 집에 버섯이 피어요. 예. 이야.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한 아파트. 창틀에 큰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빗물이 들어와 넘칩니다. 막고 퍼내도 바닥으로 흘러드는 물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며칠 뒤 다른 세대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아파트 내부와 주차장의 누수는 물론 부실 시공한 계단과 손잡이, 문 뒤틀림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게 모든 거 다 알아보고 조건 다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겨우 마련한 내 집에서 저런 일이 생기면 아니 그리고 뭐 들어가서 뭐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아니고